안녕하세요, 트래블튜브. 오늘은 한국의 불매운동을 상상도 못하고 거금을 투자해버린 일본 기업들 세 군데를 알아보겠습니다. 한일 역사 간의 중대 사건으로 기억될 게 분명한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서 일본은 한국의 거센 불매운동에 직면하게 됩니다. 일본 내부에서조차 면밀하게 계획된 수출 규제 시뮬레이션이라 평가하면서 완벽하다, 한국은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이렇게 언급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일본 여행 자제운동과 불매운동이라는 전혀 뜻밖의 장벽을 만나게 됩니다. 일본 지방 구석구석까지 골고루 저가 항공 노선을 띄워주며 일본 지방 경제에 산소 호흡기를 달아준 한국 관광객들이었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순식간에 일본의 발길을 끊어버렸습니다. 실제 대마도의 이즈하라 항은 국제 항구로서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등 이렇게 일본에서도 매서운 바람을 맞고 있는데 하나 같은 반응은 전혀 예상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일본을 좋아하지 않느냐, 불매운동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은 일본 기업들도 마찬가지였는데 문제는 그들은 굉장한 거금까지 투자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떼돈을 벌어 그만큼 많이 투자를 했다고 전해지는 세 군데의 기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니클로. 많은 사람들은 기업이 1조 매출을 올리는 것에 대해 별로 감흥이 없다고 합니다. 한국의 주요 산업인 반도체 같은 경우 한 분기에만 10수조 원의 이상의 매출을 올리기도 했으니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패션업계 종사자는 1조 원 매출 클럽에 진입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모두 알고 있다는데요. 특히 패션 단일 브랜드로 그런 성과를 올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니클로는 지난 4년 연속 패션업계 최초로 1조 원 매출을 달성하며 한국 패션업계 단일 브랜드의 중심에 우뚝 섰습니다. 매출은 점점 늘어서 2018년에는 약 1조 4천억 원을 달성했으며 머지않아 2조 원도 가능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한국인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던 브랜드가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매서운 바람을 맞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런 와중에 유니클로는 주요 매장의 리뉴얼과 제2의 브랜드인 GU 런칭을 계획했다는 것입니다. 유니클로 입장에서는 극우단체 후원이나 우길기 광고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매출이 증가하고 있으니 정치적 리스크는 없다고 판단하는 게 큰 무리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인해 7월 70%의 카드 결제 감소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맞게 됩니다. 주요 매장의 리뉴얼 비용 및 GU 브랜드 1, 2, 3호 개장 등 투자 확대를 통해 한국 시장 비율을 늘리려고 했던 계획은 당분간 매우 어려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사히 맥주, 세계 최대 맥주기업 인수. 아사히 맥주는 한국 시장에서 점유율 부분 1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만 7월 첫 주에는 2위로 떨어지더니 급기야 최근엔 7위로 순위가 급락했습니다. 그런데 아사히 맥주는 올해 세계 최대 맥주 회사인 AB 인베브의 호주 사업 부분을 인수하게 됩니다. AB 인베브는 버드와이즈, 호가든 등의 50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거대 맥주 회사입니다만 부채가 100조 원 이상이 되어 부실한 호주 시장의 매각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사히 맥주는 부채를 끌어안게 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많은 경제 전문지는 아사히가 호주 시장에서 이윤을 얻는데 매우 힘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시장에서조차 아사히는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알짜 시장과 같던 한국에서의 부진은 아무래도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는 형국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전 세계 매출에 비해 한국의 점유율이 작긴 하지만 이윤을 잘 내고 있는 한국 시장에서 퇴출당하게 생긴 겁니다. 업계 관계자는 아사히 맥주가 재정적인 부분에서 손실이 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세 번째, 도쿄오카 공업, 모리타화. 이들 반도체 주요 업체들은 한국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반도체 주요 물자를 수출하는 기업들인데 이번 규제로 인해서 이미 거액을 투자했거나 앞으로 수천억 원 이상의 거액을 투자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기업들에게 최상의 제품을 공급하기 위한 연구 개발 비용 등을 상쇄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비즈니스를 이어가야 하지만 당장 일본 공장에서 한국으로 직행하는 수출 라인은 사라져버렸습니다. 따라서 이 기업들은 중국의 공장을 새로 확장한다는 방침을 세우거나 한국 내에서 라인 증설을 통한 한국 내 공급 확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사업 특성을 생각해 봤을 때 막대한 투자가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한국 기업들이 일본산 소재를 거부하기 시작하는 일본 기업 불매운동 혹은 탈일본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일본 경제업계는 공연한 수출 규제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탈일본만큼은 하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반도체 업체에서는 일본 회사는 둘째치고 일본 정부에서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은 모든 일본산 소재를 대체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일본에서 한국을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규정을 하고 수출 규제를 시작했는데 이제는 한국이 일본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어 일본 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일본 경제계에서는 이것이 자칫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스며들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에게 일본에 너무 의지하면 안 된다는 시범 케이스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고 너무 아마추어적으로 일을 처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불매운동으로 일본 경제 성장률이 위협받고 지방 경제가 급격하게 안 좋아지는 상황으로 접어든 것입니다. 한편 아베 신조 총리는 여행 불매라도 막아보기 위해 민간 교류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발언을 했지만 한국 불매운동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시 자신이 원래 받던 급여의 80%를 받으며 부부 합산 480일, 주말을 포함하면 총 24개월을 쉴 수 있는 나라. 대학교까지 교육이 무료인 것은 물론이고 대학에서 필요한 한 권에 10만 원씩에 달하는 값비싼 전공책들까지 모두 국가에서 돈을 지원, 학자금 대출도 국가가 책임지는 곳. 감기로 입원을 하였든 암으로 입원을 하고 있든 상관없이 무조건 110크로나, 하나로 13,700원만 내면 나머지는 국가가 전부 책임져 주는 나라가 바로 복지의 천국이라 불리는 북유럽에서도 대표적인 국가 스웨덴입니다. 스웨덴의 인구는 1012만 명으로 한국의 5분의 1이고 GDP도 한국의 3분의 1인 628조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언뜻 보면 별로 존재감이 없는 국가처럼 보이고 스웨덴과 손을 잡아봤자 크게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큰 오류입니다. 한 국가의 경쟁력을 단순히 인구수와 GDP 절대 금액으로만 평가한다면 그것은 정말 위험한 일인데요. 자신의 GDP보다 높은 국가들에게만 굴복 외교를 펼치고 있는 일본의 외교 방식이라 볼 수 있죠. 스웨덴의 GDP 규모는 세계 23위로 폴란드와 태국보다도 낮은 수준이지만 국민 1인당 GDP는 6,300만원, 독일 5,600만원, 영국 5,000만원, 프랑스 5,010만원, 일본 4,600만원, 한국 3,700만원보다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유엔이 발표한 글로벌 혁신국가 순위를 보시면 스웨덴은 스위스에 이어 세계 2위, 한국은 11위, 일본은 15위를 기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정치, 환경, 교육, 인프라 등 여러 분야의 평가 기준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과 함께 대표적인 강소국으로 꼽히고 있는 스웨덴이 최근 한국과 심상치 않은 수준의 강력한 협력 관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올해 6월 문재인 대통령이 스웨덴을 방문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함께 준비해 가기로 하고 더 구체적으로 과학기술 공동연구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고 중소기업 및 혁신협력 MOU까지 체결하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5G, 바이오, 신소재 등의 산업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과 스웨덴이 정책기술교류 강화 및 고위급 산업협력위원회를 설치하였고 방사군수 분야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공동위를 구성하였습니다. 엄청난 성과였죠. 그리고 이번에는 바로 어제 스웨덴의 스테판 레벤 총리가 무려 15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스웨덴의 레벤 총리는 이 자리에서 혁신, 양성평등, 녹색 번영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한국과 스웨덴이 협력하게 되었다라며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 3대 교육국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라고 전했고 한국이 자신들에게 매우 중요한 파트너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ICT, 인공지능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자는 의견에 대해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이 스웨덴 의회에서 한 연설에 너무나도 큰 감동을 받았다고 전하면서 현 정부의 한반도 문제 해결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뜻까지 전했습니다. 자, 여기서 끝났다면 한국과 스웨덴이 손을 잡고 뭔가 대단한 것을 꾸미는 것 같기는 한데 당장 일본의 미래를 삭제시킬 만큼 일본의 위협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역시나 대한민국의 외교 실력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청와대에서 한국 스웨덴 정상회담이 있었던 어제 같은 날 서울에서 한국무역협회와 스웨덴의 무역대표부인 비즈니스 스웨덴이 서울에서 함께 한국 스웨덴 비즈니스 서밋을 개최하였는데 스웨덴의 스테판 레벤 총리뿐만 아니라 역대 최대 규모의 스웨덴 사절단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에릭슨, 아스트라제네카, 스카니아 등 스웨덴 대기업 60개사의 대표와 핵심 임원들 약 100명이 참석하였고 한국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성윤모 장관, 보건복지부의 박능후 장관, 중소벤처기업부의 박영선 장관, 그리고 삼성, 현대, SK 등에서 무려 250명의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스웨덴의 국민기업, 스웨덴에서 삼성 같은 존재가 바로 발렌베리 그룹인데요. 에릭슨, 스카니아, 나스닥, OMS 증권거래소 등 글로벌 유명 기업들의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며 소유하고 있습니다. 발렌베리 그룹의 마르쿠스 발렌베리 회장은 한국과의 5G 협력에 특히나 큰 관심을 보이며 직접 이렇게 발표합니다. 한국과 스웨덴이 5G 기술을 국가 산업의 핵심으로 하여 디지털 경제의 패러다임을 함께 열어야 할 것.
이것은 엄청난 시너지를 의미합니다. 보시면 글로벌 5G 통신 장비 시장 2위를 기록 중인 삼성전자와 3위인 스웨덴의 에릭슨이 힘을 합치게 되면 현재 화웨이가 주도하고 있는 5G 시장의 판도가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바뀌게 되고 5G 시장은 주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체 통신 장비 시장을 놓고 보면 5%에 불과한 삼성전자가 27%로 세계 2위를 기록 중인 에릭슨과 힘을 합치면 그 시너지는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미국의 제재로 중국 화웨이의 5G 성장이 멈춰버린 상황 속에서 미국의 3대 통신사 버라이즌, AT&T, 스프린트 모두 삼성전자를 5G 장비 공급사로 선정하였고 올해 9월에는 일본의 2위 통신사인 KDDI도 삼성전자로부터 2024년까지 5G 통신 장비를 공급받기로 하였는데 규모가 20억 달러, 하나로 2조 3,3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G 장비 시장 선점에 실패한 일본도 결국 한국의 삼성과 스웨덴의 에릭슨에 대한 의존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한국과 스웨덴이 손을 잡게 되었기 때문에 향후 일본 기업들은 삼성이나 에릭슨을 상대로 한 협상 파워가 너무나도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스웨덴과 한국의 환상적인 케미는 여기서 멈추지 않죠. 스웨덴의 발렌베리 그룹이 보유한 세계 11일 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가 내년부터 5년 동안 한국에 6억 3천만 달러, 총 7,362억 원을 투자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기업 가치는 보시는 것처럼 최근 고속 성장하며 어느덧 150조 원에 육박하게 되었는데 한국의 바이오 제약 업계 1위인 삼성 바이오로직스보다 6배나 큰 규모이고 일본 제약 회사 중 부동의 1위인 다케다보다 2배 이상 큰 사이즈입니다. 엄청나죠? 아스트라제네카의 요한손 회장은 한국과 스웨덴의 공통된 핵심 산업은 의료 바이오 분야이고 데이터, 사물 인터넷 등의 분야에서도 협력하겠다 라고 전하며 한국의 R&D 투자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계획까지도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의 현대차와 스웨덴의 임팩트 코팅스, 그리고 스웨덴의 스카니아와 한국의 두산 인프라코어 등 총 5건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며 미래 혁신 사업을 위해 두 나라 간 강력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압도적으로 앞서는 몇 안 되는 산업 중 하나가 바이오 제약이었는데 이렇게 한국 정부의 외교가 빛을 발휘하면서 글로벌 시장을 리드하고 있는 해외 기업들이 한국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하였고 이제는 한일 격차가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좁혀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아직 하이라이트가 남아있습니다. 앞서 스웨덴이라는 국가가 이스라엘과 비슷한 수준의 강소국이라 소개했는데 과대평가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스웨덴이라는 국가를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무조건 100% 생각이 바뀌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스웨덴의 스타트업 친화적인 정책 때문인데요. 스웨덴은 세계에서 혁신 스타트업 기업을 창업하기 가장 좋은 국가 중 하나로 고용인 1000명당 스타트업 5개꼴로 있는 미국에 비교해 스웨덴은 1000명당 20개, 2000년대 이후 연매출 10억 달러 이상의 유니콘 기업 배출 실적도 유럽에서 1위, 즉 스타트업 개수와 환경만 최고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엄청난 매출을 기록하는 파격적인 기업으로까지 성장시킨 사례도 압도적으로 많다는 뜻이죠. 대표적인 기업이 세계 1위 음원 스트리밍 업체인 스포티파이, 영상 통화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시킨 스카이프, 지금은 블리자드에 인수된 캔디 크러쉬 사과 게임으로 대박이 난 킹, 마이크로소프트가 2조 5천억 원에 인수한 마인크래프트 개발사 모장, 최근 미국의 대표 힙합 가수 스눕독이 투자해 더욱 유명해진 기업가치 6조 8천억 원의 핀테크 기업 클라르나, 놀랍게도 이들 모두가 스웨덴의 스톡홀름 스타트업 출신 기업들입니다. 이렇게 스타트업 초강국인 스웨덴이 한국의 스타트업과도 협력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역대급 규모의 스웨덴 경제사절단이 한국에 방문하여 대기업들끼리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한국무역협회와 비즈니스 스웨덴이 공동으로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국 스웨덴 스타트업 이노베이션 나이트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스웨덴의 이케아, 보드카 제조업체인 앱솔루트를 포함해 7개의 대기업과 12개의 스타트업들이 참여하는 등 한국 스타트업과의 협력에도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로써 한국의 스타트업은 이스라엘과 독일에 이어 스웨덴까지 협력 관계를